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소설 강독이란 과목이요. 상당히 네. 방대합니다. 일단 내용이.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고소설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3페이지, 그러니까 2016년 본 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 고소설이 이제 당연히 옛날의 소설이죠. 고라는 것 자체가 옛 고자잖아요. 고소설이라는.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찮은 이야기. 이거는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찮은 이야기고 이 고자라는 것은 옛 고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고소설이 시작되는 것은 설화부터 시작이 됐어요. 설화. 거기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설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설화. 그러니까 설화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소설의 기원이 됐는데 이 설화로부터 이제 결국 고소설이 가게 되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한문 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풀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영상 강의를 한 3강까지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책을 이렇게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 하시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영상만 들으시면 이게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문 네.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문 소설은 이제 여러분이 4학년, 3학년 2학기 때 배우시겠지만 소설 4인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김시습. 자, 필기 해보세요. 책이 안 나와요. 두 번째가 허균. 세 번째가 김만중. 네 번째가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이 네 분이 소설 4인방에 일단 들어가요. 이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썼냐? 한문 소설을 썼어요. 한문 소설을. 물론 이제 허균의 홍길동전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은 한글 소설인데 뭐 그거 말고도 이 허균 같은 사람은 분은 이제 한문으로 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지만 그걸 제외한 그런 그 작품들이 한문 소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홍길동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김시습은 당연히 금오신화, 뭐 대표적인 금오신화가 한문이고요. 김만중은 여러분 구운몽이에요. 구운몽은 한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운몽은 한글본과 한문본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박지원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호질이라든가 양반전이라든가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죠. 이런 모든 작품들이 다 한문으로 써졌다. 그래서 소설 4인방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이 작가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소설의 뿌리는 이야기 문학이 있다. 거기 밑줄 좀 칠까요? 소설의 그 양식의 원초적 뿌리는 이야기 문학에 있다. 그래서 이야기 문학은 당연히 구비전승이죠. 구비전승. 자, 구비전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럴 리터러처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4학년 때 구비문학을 좀 더 배우시겠지만 오럴 리터러처 이게 이제 구비문학인데요.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걸 이제 구전이라고도 하죠. 구전.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로 갔는데 광이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란 뜻이에요. 지금 잘 찾고 계시죠? 광의의 설화, 넓은 의미의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 4학년 때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간단하게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화는 신의 이야기죠. 전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 증거물이 이제 중요해요. 증거물. 자, 이 신화도 증거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화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죠. 그러니까 신화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주가 증거물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세요? 이제 전설은 뭐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것이고 민담은 흥미 위주로 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 위주. 뭐 이것도 이제 깊이 이야기 들어가면 복잡한데 지금 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신의 이야기. 근데 이 전설은 그 개인과 세계가 있을 때 개인이 세계의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넘는 게 아니고 넘지 못한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전설 중에서도 개인이 세계의 장벽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넘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문학,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전기문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문학. 자, 이 전기문학이라는 것은요, 한자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방송보다도 제 말이 좀 많을 거예요. 전기. BR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오신화를 보면 상당히 기이하죠. 여러분 금오신화가 뭐래요? 양생 뭐 특히 이제 만복사 저폭이 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양생과 죽은 뭡니까 처녀 귀신이죠. 맞죠? 이거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들어가냐? 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네. 이것도 들어가면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지금 1챕터 1만 강의를 하려고 해도 한 2주 할 수도 있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전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단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금오신화는 누구 영향을 받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구우의 전등신화 영향을 받아요. 이게 구우라는 사람의 전등신화라는 게 있어요. 전등신화. 그러니까 이 전등신화라고 할 때 이 이제 그 전등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심지자를 전자예요. 심지자를 전자. 이게 등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등불이 있는데 이 글자가 되게 재밌어요.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초 같은 거 뭐 켜보시고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배가. 그러면 너무 재밌으면 촛불 켜놓고 보잖아요. 근데 초를 계속 켜면 검은 게 막 있지 않나요? 심지가 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이 잘 안 밝혀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심지를 탁 자르죠. 검은색의 심지를 탁 잘라요. 그리고 다시 그 심지 있는 곳에 불을 밝히면 좀 더 환해지지 않겠어요? 이해가시죠? 거기에서 나온 게 전등신화예요.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방송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줘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구의 전등신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등의 의미를 전등하면 무슨 이 전등불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야기가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의 신자도 이것도 좀 설명할게요. 이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신화할 때 신자는 새로운 이야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 소설은 결국은 뭡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이 갈등은 이제 컨플릭트라고 이야기하고 이 갈등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희곡론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주동 인물과 뭐가 있겠어요? 반동 인물이 있는 거예요. 반동 인물이 있고 이 주동 인물을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고요. 그렇게 필기를 막 하세요. 반동 인물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 인물만 있어도 재미가 없고 반동 인물이 반드시 나와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역이 등장해야 재밌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이 드라마를 보는데 착한 사람만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안 본다는 거죠. 악역이 나와야 돼요. 하여튼 그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이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소설 세 번째 줄에 자 고답적인 양반들 그러니까 고답적이라는 것은 옛 것만 이렇게 답습한다는 거예요. 고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구닥다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고답적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올드 패션드. 구식이라는 거예요. 올드 패션드. 그럼 이해가세요? 아주 이제 그 구식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한문학의 중에서도 한시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한시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자 중국 문학이란 외래적 문학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들을 받아들여 토착적 거기 밑줄 치세요. 소설 형성해 가는데 진취적인 문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좀 칠까 여기 김시습, 허균, 김만중, 박지원 여기다 전체 네모 쳐보세요. 자 이 사람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설 4인방이라고 그랬어요.
소설 사인방.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설가가 엄청 많겠죠. 고대에서. 근데 다 모르겠다. 이 네 분만 알아도 여러분이 국문과 졸업하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밑으로 단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다시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이란 말이 있어요.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이란 말,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자, 신성소설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신의 이야기죠. 이거는 인간의 이야기. 그런데 처음부터 신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소설은 뭐냐? 인간이 뭐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여러 역할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갈까요? 신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게 신성소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성소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공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사회라고 하고, 자, 세속소설은 인간 세상에 있다가 당연히 이제 죽어도 인간 세상으로 있겠죠. 하늘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세상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익사회. 우리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3학년 2학기에 가시면요. 한 열 몇 장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부분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거는 3학년 2학기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고소설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단계가 뭐냐면 생성기. 거기 그 4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생성기 동그라미 좀 쳐보실래요?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생성기라는 게 있고요. 4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생성기. 이 생성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소설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생성이 된다는 건데, 자, 요건 좀 필기를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요건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 생성기와 성숙기와 결실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런 시기는 고소설의 무슨 기인가? 자, 생성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한 5페이지에다 좀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숙기, 결실기가 있는데, 자, 이 생성기는 가전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체, 소설이 등장합니다. 자, 전기체는 아까 설명드렸죠. 기이한 걸 전한다고. 가전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의나와 생애를 이야기한다. 자, 대표적인 가전체. 자, 이 가전체는 언제 나오느냐? 고려 후기에 나오죠. 고려 후기에 나옵니다. 조선이 아니에요. 자, 몇 사람 이야기해 볼게요. 임춘, 그 다음에 이곡, 그 다음에 이규보, 이첨이 있어요. 대표적인 가전체 작가로. 자, 임춘은 국순전이 있습니다. 국순전. 술리학이에요. 요즘에도 국순당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술에 해보면 국순전. 그 다음에 공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공방이라는 것은 구멍 공자의 네모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에 네모가 있다. 아, 이 그림 좀 조금 이렇게 그렸는데 엽전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엽전 이야기예요. 공방전, 이 공자는요, 이게 구멍 공자가 있어요. 여러분, 공자는 두 가지 있어요. 클 공도 되고요. 공자할 때는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엽전을 할 때는 구멍, 동그라미. 아시겠죠? 그래서 공방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곡의 대표적인 작품이 죽부인전. 지금도 이제 여름에 죽부인을 베고 잠을 주무시는 분은 계시죠? 자, 이규보 국선생전. 자, 이것도 술리학입니다. 이것도 술리학이, 이것도 술리학이. 이첨 저생전입니다. 죽부인전. 네, 죽부인전. 이첨은 이제 저생전을 이야기해서 이 저생전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나무 이런 거와 관련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이가 되잖아요. 나무나 종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이 저생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알아두시고 성숙기는 자 국문 소설이 등장합니다. 국문소설 등장. 그 다음에 불교설화의 영향이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학년 때 공부하는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상당히 이제 깊이가 들어갈 겁니다. 자, 결실기는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하소설. 아주 긴 소설 있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요것만 잘 알아두셔도 상당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만약에 다음 중 국문소설이 등장한 시기는 자, 고소설의 시기 중에 언제인가? 이렇게 시험에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아,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설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온 김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 소설 2번 별표 쳐놓으세요. 한국 소설의 성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성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그럼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면 1, 2, 3, 4 나왔죠? 자, 바로 제가 설명드렸죠. 단순 서사체인 전기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느 시기다?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생성기. 여기다 제가 필기했는데 여기 전기체. 전기체는 생성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전기체.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아 1번이 답이다 확실하다. 그러면 2, 3, 4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 3, 4는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은 아니니까 보면 다수의 작가가 창작에 참여해서 군담계 소설, 그러니까 이 군담계 소설 같은 것이 국문 소설이다 이제 군담계도 들어가는 거죠. 국문 소설 대중화도 아까 이야기했고요. 교산의 한문 소설도 나오죠. 교산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지금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4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이제 가전체와 전기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제가 필기해드렸죠? 임춘의 국순전, 공방전, 국순, 뭐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생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와 함께 김시술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금오신화를 국문과를 나왔는데 모른다면 간첩이에요. 자, 이 금오신화는 아까 새로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을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만취이용남이라고 그랬죠. 만취이용남. 그러니까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는 거예요. 만취이용남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복사 저포기, 치유부벽정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남연부주. 이걸 여러분이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5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아 근데 막 머리를 극적거려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여러분 3학년이시면.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에서 저포 윷놀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저포가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만복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남원인데 만복사가 없습니다. 뭐만 있냐? 절터만 있어.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분들하고 만복사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이걸 이제 내비를 만복사로 킨 거예요. 만복사 지로 켜야 되는데 만복사를 켜가지고 엉뚱한 데 간 적이 있어요. 만복사하고 만복사 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남원에 이렇게 가려면 나중에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이렇게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만복사 지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절터에 어떤 석탑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은 남아 있어요. 다는 아닌데 남아 있습니다. 자, 치유부벽정기는 취해서 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벽정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치유부벽정기. 그러니까 이럴 때 치유부벽정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치유부벽정기. 부벽정에서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기자조선 이야기도 나오고요. 꿈속에서 이제 막 선녀와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한 양반이. 그런 이야기고 이생규장전. 이생이 엿본다. 자, 장은 뭐냐면 담장에. 담장을 엿본다는 거죠. 왜 담장을 이생 엿보겠어요?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생규장전입니다. 여러분 아마 뒤에 가면 그 이제 작품이 들어갈 때 바로 이생규장전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계시죠? 5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한자가 쫙 나오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한자 이거 다 공부해야 되냐? 전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긴 나오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나오지.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거 옥견 찾아가면서 공부하려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문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겁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생부장자. 용궁부연록은 용궁의 용궁. 용궁. 자, 연 잔치. 부는 간다는 거예요. 용궁의 잔치에 가는 이야기. 남연 부주지는 염이 염라대왕 할 때 염자예요. 불탈 염자. 염라대왕에게 가서 주인공이 그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이게 남연 부주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1학년 때 만약에 그 뭡니까 금오신화를 안 읽으셨다 하면 꼭 읽으셔야 돼요. 지금 방학 때. 정말 이거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금오신화는 무조건 여러분이 우리말로 해석된 거 뭐 초등학생을 위한 뭐 금오신화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금오신화가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읽어보시면 이 대단한 분이다. 이걸 다 뭘로 썼다고요? 한문으로 썼어요. 우리는 한글로 된 것도 읽어도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이분은 한문으로 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썼을 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뭘로 쓴 줄 아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시로 썼어요. 자, 그래서 금오신화 속에 시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전부 다 시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전부 다 시고 소설은 그냥 시를 쓰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금오신화. 그래서 다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작품으로 이제 보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이것도 3학년 2학기에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되냐? 채치원전이다라고 들어가요. 이게 참 공부가 이게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3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이렇게 배우다가 한 1, 2학년 때까지는 3학년 한 2학기 가면 아니다. 채치원전이다. 왜 그러면 채치원전이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자, 일국사적 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국사라는 말은 이건 한자를 좀 써놔야 되는데 한자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써요. 일국사. 한 나라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찾았죠? 일국사. 거기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에서 5째 줄 내려오면 논자들은 일국사적 관점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7세기의 전기소설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었고요. 9세기에 발전했고 일본은 10세기에 모노가타리라는 게 있어요. 모노가타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노가타리가 일본어 공부하신 분은 여기 뭡니까 부대표님 아시겠지만 이 모노라는 게 물이에요. 물, 사물. 그렇죠. 뭐 그 탑의 모노, 먹을 것 이런 거 있죠. 노무가 또 마신다는 뜻도 있는데 하여튼 모노라는 거는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카타리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물어예요. 한자로 쓰면 물어. 물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 스토리. 그걸 이제 모노가타리라고 써요. 일본어에서 나온 거라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여튼 모노가타리라는 게 이야기다. 그래서 겐지 모노가타리 그러면 원시에 물어라고 써놨죠. 그 밑에 가보세요. 11세기가 되면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써놨죠. 원시 모로. 원시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겐지 모노가타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원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이 성씨의 근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겠죠. 근원 원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게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1435년 뭐 이런 시기니까 15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5세기가 떨어진다는 거. 이게 가요? 이 모노가타리가 10세기란 말이에요. 이게 10세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선 8, 9세기. 우리나라만 15세기.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세기에 우리 작품 중에 뭐가 있느냐? 채치원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치원전을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로 보는 것이다. 왜 채치원전을 최초의 한문 소설로 보느냐 가지고도 엄청 이해가 길어져요. 근데 이제 채치원전은 뭐냐면 그 주인공의 내면 의식이나
주인공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이건 뭐 깊이 들어가려면 3학년 2학기 때 배우시는 거니까 공부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할수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채치원전 위에도 그 밑에 있죠. 김연감호, 조신전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조신전 옆에 남할여초란 말 있을 거예요. 남할여초. 찾으셨죠? 세 번째 단락에 한 10줄 쭉 내려가면 남할여초가 뭔 소리냐? 신라말 고려초를 줄여서 남할여초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니까 이걸 남할여초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 딱 알려드렸으니까 신라말 고려초를 줄여서 남할여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할여초 신라말 고려초라고 했죠. 전기 소설의 창작 양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바로 이제 고려초나 이 무렵에 이제 많이 전기 소설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채치원전은 누가 썼느냐, 작가가 누구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육두품이 썼을 것이다, 출신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채치원 전이니까 물론 이제 채치원도 육두품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두품이 썼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육두품들이 아마 썼을 거다. 왜? 골품 제도가 있어서 이때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끊어지면 다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그 육두품 출신의 작품인데 인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작품이 바로 뭐다? 채치원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금오신화라는 것이 이제 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금오신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라는 것은 중국의 전기체 소설의 영식을 벗어나지 못했죠. 왜? 구라는 사람의 전등신화, 이 전등신화를 가지고 쓴 것이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독자적으로 쓰신 줄 아는데 전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구의 전등신화를 못